색시야.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첫날 밤 등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8살짜리 꼬마 신랑이 17 신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꼬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우리 둘 다 살려면 색시가 내 말을 들어야 해. 온 마을이 비웃던 혼례였습니다. 어린 신랑, 가난한 가문, 망신스러운 잔치라고들 했지요. 그런데 이 8살짜리 꼬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 땅에 촉성루 아래 남강이 흐르는 그 고을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무인의 기질이 강하고 강물처럼 굽이치는 사람들의 기계가 남다른 곳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허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가문이었으나 허씨 어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서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남은 것은 오래된 기와집 한 채와 논 서너 마지기, 그리고 호러미 손에서 자란 8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허준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냥 준서라고 불렀는데 보기에는 그저 말랐고 눈만 유독 크고 반짝이는 평범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저 집 아이 눈은 초롱초롱한데 하는 짓은 어디 모자란 구석이 있어. 마을 어른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준서는 훈장 어른 앞에서 항상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거든요. 글을 읽으라 하면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산수를 풀라 하면 손가락만 꼼짝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영 글재주가 없어. 머리가 비었어. 훈장 어른도 두어 달 가르쳐보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지요. 밤이 깊으면 준서의 방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호러미가 잠든 뒤 이 8살짜리 아이는 혼자 사서삼경을 펼쳐들고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한자 한자 새겨나간다는 것을. 이미 논어는 3살에 뗐고 맹자는 5살에 통달했으며 지금은 주역을 혼자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서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반드시 화가 된다. 이 생각을 심어준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제법 알려진 선비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학식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도 박치원이라는 자가 아버지의 명성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박치원은 진주 고을을 소나기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은 사도였으나 실상은 고을 전체의 땅 절반을 소유한 지주이기도 했고 그가 눈살을 찌푸리면 장터 상인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박치원이 어느 날 준서 아버지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허 선비, 그대의 학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소. 나의 아들을 가르쳐 주시겠소? 그런데 준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아직 부족하여 감히 나리 아드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거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치원의 아들은 학문의 뜻이 없는 아이였고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비의 체면을 입혀주려고 학식 높은 스승을 구하는 것임을 허 선비는 꿰뚫어 본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치원은 그 거절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허 선비는 갑자기 역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증거는 조작된 문서 하나였습니다. 허 선비는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준서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새긴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겠다. 때가 올 때까지. 그런 준서가 8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느닷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허씨 집안에서 혼례를 올린다는데? 혼례? 저 집 아이가 겨우 8살인데? 상대가 누군지 알아? 박간의 건너마을 최씨 집안 딸인데 그 처자 나이가 17이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호러미가 망했구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혼처를. 최씨 집안도 마찬가지지. 17딸을 8살짜리한테 보낸다니. 사실 이 혼례는 어느 쪽도 원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진주 고을 외곽 덕천강 근처에 자리 잡은 가문으로 학문을 귀히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최씨 어른은 훌륭한 분이었고 딸 최소희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 글도 알고 예절도 바른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최씨 집안에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최씨 어른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이 깊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최씨 어른의 형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카는 아직 어리니 우리가 집안을 돌봐야지요. 말은 그럴싸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씨 어른의 동생들은 형의 농과 밭, 기와집을 하나둘 자기 이름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처자를 어서 시집 보내야 한다. 혼처가 없으면 형님 재산만 축낼 뿐이야. 그 혼처로 떠밀리듯 결정된 것이 바로 허씨 집안 준서와의 혼례였습니다. 최씨 집안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쫓아낼 조카딸이니 아무 집안에나 보내도 상관없다는 속셈이었지요. 소희는 혼례를 앞두고 밤새 울었습니다. 17살 처자가 8살 신랑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아무리 처지가 딱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웠고 집안 어른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으며 혼례를 거부하면 당장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저 시집가서 시어머니 잘 모시며 살면 되겠지. 소희는 그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경상도 진주 땅에 늦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따사롭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신부가 왔어. 아이고, 처자가 제법 반듯하게 생겼네. 저런 처자가 저 꼬마한테 가다니. 신랑 좀 봐. 저 꼬마가 신랑이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8살짜리 준서가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작은 키에 헐렁한 도포가 발에 끌렸습니다. 머리에 쓴 사모간대도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가마에서 내리며 처음으로 신랑 준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크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장난기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저 고요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눈빛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소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8살짜리 신랑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준서는 방 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그냥 이 아이가 무서워서 잠든 척이라도 하려고 누우려는 찰나였습니다. 색시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색시야. 무섭지?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준서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귀엽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풀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준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8살짜리 꼬마가 아니라 마치 훨씬 나이 든 사람이 이 아이의 눈 속에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색시야. 준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살려면 색시가 내 말을 들어야 해. 소희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방문 쪽을 한번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색시는 우리 집에 오기 싫었지?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색시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지금쯤 더 큰일이 났을 거야. 소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 큰일? 색시 집 말이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색시 아버지 땅이랑 집 다 넘어가고 있어. 색시도 알지?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봤어. 준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색시집 큰아버지가 열흘 전에 고을 관아에 다녀갔어. 사돈 아리한테. 거기서 문서를 하나 바꿨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를? 응. 색시 아버지 땅 문서. 거기 도장 찍힌 것이 색시 아버지 도장인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가짜 도장이야.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관아 마당 옆에 뽕나무가 있잖아. 난 거기 자주 올라가 있거든. 준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꼬마는 안 쳐다보니까. 소희는 그제야 이 8살짜리 신랑이 어떤 아이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같이 막아야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안 돼. 색시가 있어야 해. 소희는 한참 이 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불 아래 8살짜리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17살 소희보다도 훨씬 깊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준서지?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준서야. 너 몇 살이야? 8살. 그런데 왜 그런 걸 알아? 준서가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당했거든. 나는 같은 일이 2번 일어나는 거 보기 싫어. 그 말 한마디가 소희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오랫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해봐. 어떻게 하면 돼? 준서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준서의 말을 들으면서 소희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8살짜리 아이는 마을 관아의 구조와 관리들의 동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사도 박치원이 어떤 방식으로 고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왔는지, 박치원 사도가 이 고을에서 재산을 빼앗은 게 색시 집만이 아니야.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세어봤는데 지난 3년 동안 12가문이야. 12가문이나? 소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응, 다 비슷한 방식이야. 먼저 집안에 가까운 사람을 심어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나서는 친척이 나타나. 그 친척이 사도 박치원 편이야. 소희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 그 직후에 나타난 작은아버지들, 그리고 재산이 하나씩 넘어가는 것. 그럼 우리 아버지 병도.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색시 아버지 약 드시는 거 바꾸면 좋겠어. 지금 드시는 약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해. 소희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다니? 약재 냄새가 달라. 병 나으라고 주는 약이 아닌 것 같아. 소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희는 준서와 함께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소희의 본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약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준서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색시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왜? 아직은 누가 편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본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작은아버지 최봉수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최봉수는 소희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시집간 몸이 왜 벌써 친정에 나타나는 게야?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소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봉수의 눈길이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소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내 신랑이냐? 최봉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며 발가락으로 땅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꼭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처럼. 최봉수는 준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가 아버지 방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최태우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희야,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방 한켠에 조용히 서서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움직이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약 그릇, 약재 꾸러미, 아버지의 안색, 손의 빛깔,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 준서가 천천히 걸어가 그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희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때? 준서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좋지 않아.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처럼. 소희는 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약을 바꿔드려도 될까요? 제 시댁에 약초를 잘 아는 분이 계셔서요. 아버지가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약을 바꾼다고? 네. 그냥 한번 다른 약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든 낫기만 하면 되지. 소희는 그날 약 항아리를 몰래 바꿔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희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그 약 진짜 이상한 거야? 응.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은 아니야. 근데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아니야. 계속 드시면 기력이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약이야. 소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일부러. 응. 아버지가 몸져 누워 있어야 재산을 마음대로 넘길 수 있으니까. 소희는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준서가 소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색시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소희가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준서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관아에 가져갈 수 있는 증거. 박치원이 손댈 수 없는 증거. 그런 게 있어? 있어. 하나씩 찾으면 돼. 소희는 그 8살짜리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란 걸까? 이 고요한 눈빛은 어디서 온 걸까? 준서야.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사실 바보 아니지? 준서가 잠깐 소희를 쳐다보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색시만 알아야 해.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소희는 처음으로 이 어린 신랑이 좀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와 소희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허씨 집안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챙기고 소희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며 준서는 마을을 쏘다니며 노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준서는 매일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척, 때로는 심부름하는 척, 때로는 길을 잃은 척하며 관아 안팎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꼬마 하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렇게 관아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박치원이 어떤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어떤 관리가 뇌물을 받는지, 어떤 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밤이 되면 소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고 등불 하나만 켜놓은 채로 오늘은 박치원 사도가 서리 이른복을 불렀어. 그리고 문서 상자를 하나 꺼냈는데 거기서 종이를 뽑아 이른복한테 줬어. 소희가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 종이가 어떻게 생겼어? 붉은 도장이 2개 찍혀 있었어. 하나는 관아 도장이고 하나는 개인 도장이야. 그게 어디로 갔어? 이른복이 품속에 넣고 시장 쪽으로 갔어. 거기서 최봉수를 만났어.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를? 응. 준서가 말했습니다. 색시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최봉수가 사도 편이야. 소희는 이미 짐작은 했지만 막상 확인이 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지? 그 거래가 이미 끝난 거잖아. 아직이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거래가 끝나려면 관아에 신고가 들어가야 해. 신고가 들어가서 문서에 관인이 찍혀야 비로소 효력이 생겨. 그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야? 사흘이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움직여야 해. 소희가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서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색시야, 붙잡을 수 있어? 준서의 계획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박치원이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을 하나하나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 거짓 증인, 빼앗긴 재산 목록. 이것을 정리해 상위 관청, 즉 경상도 가명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명은 사도보다 높은 관청이었습니다. 박치원이 아무리 진주고울을 쥐고 흔들어도 가명 감사의 눈길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지요. 근데 준서야, 우리가 문서를 올려도 믿어줄까?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문서가 아니잖아. 아이랑 처자가 올린 건데. 그래서 내용이 중요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 것을 다 적을 거야. 날짜, 장소, 사람 이름, 주고받은 것.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 소희는 준서의 말을 들으면서 어른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이 아이가 이미 다 계획해 두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색시가 할 일은 이거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색시가 붓으로 써줘. 내 글씨는 아직 어른 글씨가 아니니까. 어른 글씨로 써야 가명에서 받아줄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색시 아버지 도장이 필요해. 진짜 도장?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도장? 응. 최씨 집안 주인 어른 도장이야. 그게 있어야 색시 아버지 재산에 대한 고발이 공식적으로 성립해. 색시가 딸이라 대신 찍을 수 없어. 아버지한테 직접 받아야 해. 근데 아버지 주무시는 방 옆에 항상 작은아버지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 준서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맡을게. 소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응. 내가 마당에서 때를 써. 엄청 크게. 그러면 방에 있는 어른들이 다 나와서 나를 보겠지. 그 사이에 색시가 들어가. 소희는 8살짜리가 어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때를 쓴다는 그림을 상상하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게 돼? 될 거야. 나 꼬마잖아. 준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소희가 친정에 나무를 들이러 간다는 핑계로 본가에 들렀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준서가 소희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소희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으앙! 준서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돌에 걸렸어. 발가락 아파. 으아. 마당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방에서 최봉수가 나왔습니다. 옆방 하인들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꼬마가 왜 이래? 신랑이잖아요. 어쩌다 넘어졌나? 아파. 아파. 저 돌 치워. 으앙. 준서가 온 힘을 다해 울어댔습니다. 최봉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야야, 울지 마라. 어디 봐봐. 바로 그 순간 소희는 안채 쪽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방 안에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소희요. 소희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소희야, 또 왔구나. 아버지, 저한테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소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희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약이 이상하다는 것, 가명에 올릴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 아버지는 소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제 신랑이 다 알아냈어요. 신랑이? 저 8살짜리가? 예. 아버지는 한참 소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장 가져오너라. 소희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힘을 모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찍겠다. 소희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도장을 눌렀습니다. 쿵! 붉은 도장 자국이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소희는 그 종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방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소희야. 예. 그 신랑. 잘 데리고 살아라. 소희는 눈물이 왈칵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예, 아버지. 마당에서는 아직도 준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최봉수가 지쳐가며 달래고 있었지요. 야, 그만 울어. 발가락 안 다쳤잖아. 다쳤어. 보이지도 않는 곳을 다쳤어. 으앙. 아이고, 이 꼬마가. 소희가 안채에서 나오는 것을 본 순간 준서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다 나았어. 준서가 일어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최봉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준서는 최봉수를 향해 아무 표정도 없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리고 소의 뒤를 따라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희가 준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받았어. 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색시야. 그날 밤 준서와 소희는 등불 아래 앉아 밤새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소희가 받아 적었습니다. 준서의 기억은 놀라웠습니다. 가보년 2월 초사흘 관아 동쪽 뽕나무 아래에서 설이 이른복과 박치원 사도가 만나 문서를 주고받음. 문서에는 붉은 도장 2개가 찍혀 있었으며 소희는 받았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금액, 물건. 준서는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눈앞에 두고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준서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소희가 경이로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준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아. 소희는 잠깐 붓을 놓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혹시 과거를 볼 생각이 있어?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과거를 보면 장원급제 할 것 같아서.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색시 아버지 먼저야. 소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어서 써. 날이 밝기 전에 다 써야 해. 두 사람은 밤새도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두꺼운 문서 한 뭉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소희의 손에는 먹물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 문서 뭉치를 들고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치원의 눈을 피해 진주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박치원은 고을 전체에 촉수를 뻗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고을을 떠나는 것도 가명 방향으로 길을 나서는 것도 금세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소희가 걱정했습니다. 장날에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틀 뒤 장날에 장 보러 가는 사람들 틈에 섞이면 돼. 장꾼들은 여러 고을에서 오니까 우리가 껴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두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사단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심상찮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치원 사도가 최봉수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봉수가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고 박치원의 눈살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준서는 뽕나무 뒤에서 숨죽이며 그 입술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소희가 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장을 가져갔을 수도. 빨리 조치를. 준서는 뒤돌아 집으로 뛰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온 준서를 보고 소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들켰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출발을 앞당겨야 해. 오늘 밤. 소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밤? 응. 지금 당장 준비해. 근데 장날도 아닌데 어떡해. 장날 아니어도 돼. 박치원이 손 쓰기 전에 나가야 해. 그게 먼저야. 소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준서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씨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어머니, 저 사실 바보 아니에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내 눈빛이 아버지랑 꼭 같았으니까.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이번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심해라, 아들아. 그날 밤 이경이 넘었을 때 준서와 소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가로지르지 않고 논두렁길로 돌아서 고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희는 품 안에 문서 뭉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고 앞서 걸었습니다. 준서야, 길 알아?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응. 가면 가는 길. 남강 따라 올라가다 산 하나 넘으면 돼. 밤에도 알아? 별 보면 돼.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저 별? 응. 저쪽이 북쪽이야.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걸었습니다. 남강 강물 소리를 옆에 끼고 별빛을 길잡이 삼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8살 꼬마와 17 처자가 깜깜한 밤에 가명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두 사람은 고을 경계를 넘었습니다. 소희가 숨을 몰아쉬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아파. 준서도 멈춰 섰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희가 품 안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면까지 얼마나 남았어? 반나절. 준서가 말했습니다. 해 중천에 뜨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 소희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응? 너 힘들지 않아? 밤새 걸었잖아.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근데 괜찮아. 소희는 품에서 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 몰래 싸운 것이었습니다. 먹어. 준서가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17 처자와 8살 꼬마가 진주 땅 산비탈 바위 위에서 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 너머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과거 볼 거야. 준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것. 소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색시는? 나는 그때 어떻게 돼? 준서가 소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있어야지. 소희가 웃었습니다. 같이 있다니? 나는 색시야. 나중에 크면 내가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색시야말로. 소희는 그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제일 이상한 꼬마야. 색시도 이상해. 내가 왜? 17살인데 8살짜리 말 듣잖아. 소희가 한참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준서도 따라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가면까지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번개같이 소희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숲으로. 두 사람은 소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길 위로 포졸 셋이 말을 몰고 지나갔습니다. 포졸들의 손에는 진주가나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치원이 벌써 사람을 풀었던 것입니다. 소희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서워. 준서가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큰 길로 갔다고 생각할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는 큰 길로 안 갔으니까. 소희는 그 말에 또 웃음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길을 피해 숲길로, 논두렁으로, 개울가로 돌아가며 걸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두 사람의 눈앞에 가명의 높은 담이 나타났습니다. 가명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옷자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준서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소희가 가명 대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문 앞에는 문지기 군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받아줄까? 아이랑 처자인데. 내용이 중요해. 받아줄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은 가명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기 군사가 두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진주 고을에서 왔습니다. 소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주 고을 사도 박치원의 비행을 고발하는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군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와 처자가 고발이라고? 그때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찰사 나리께 직접 올려야 할 문서입니다. 진주 고을 피해 가문 12곳의 증언과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사가 움찔했습니다. 기다려라. 군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관리가 나왔습니다. 문서를 보자. 소희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첫 장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관리의 눈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들어오너라. 가명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관찰사 앞에 섰습니다. 관찰사 이모는 50대 중반의 근엄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준서와 소희가 가져온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관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느냐? 소인이 작성하고 이 처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관찰사가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8살입니다. 관찰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8살이? 예. 이 문서의 날짜와 이름들을 어찌 알았느냐?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관아 뽕나무 위에서입니다. 관찰사가 한참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준서가 잠깐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배웠습니다. 무엇을 읽었느냐?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주역을 보고 있습니다. 관찰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관찰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관찰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치원은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가명이 움직였습니다. 관찰사 이모는 즉시 별도의 조사관을 진주로 파견했습니다. 준서의 문서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준서의 기록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금액도, 거래 장소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이 진주에서 들춰낸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박치원이 빼앗은 재산 목록, 뇌물장부, 위조문서의 원본, 준서가 언급한 12가문만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치원은 조사관이 들이닥치자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는 모함이요. 어린아이와 여자의 말을 어찌 믿소? 그러나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치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포박되어 가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함께 공모했던 설이 이른복과 최봉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봉수가 포박되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어린 것들이 감히 어른한테. 그 외침은 공허하게 진주장터 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씨 집안 꼬마 신랑이 한 일이래. 8살짜리가 그의 바보 아니었던 거야. 아이고, 우리가 몰라봤네. 박치원이 잡혀간 뒤 진주고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이 하나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씨 집안의 농과 밭도 아버지 최태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꾼 뒤 조금씩 기력을 되찾던 아버지 최태윤은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준서는 그 광경을 마루에 걸터 앉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소희는 그 귀가 살짝 빨개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 소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찰사 이모가 준서를 따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가명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관찰사 이모는 두 사람을 정식으로 맞이했습니다. 내 기록 덕분에 진주고을의 오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마땅한 상을 내려야 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느냐?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과거를? 예. 소인의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이옵니다. 관찰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아직 어리니 바로 과거를 볼 수는 없다. 허나 내가 청거를 해줄 수 있다. 도성의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서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관찰사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소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허소년. 예. 그대의 아내가 현명하다. 준서가 소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희는 뒤에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관찰사의 청거로 도성에 올라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소희는 진주에 남아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준서의 편지는 늘 짧았습니다. 색시야, 나는 잘 있어.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어. 소희의 답장은 조금 길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 마을 사람들이 가끔 너 소식 묻는다. 빨리 장원급제해. 그러기를 몇 해. 준서가 16살이 되던 해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준서는 그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답안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8살 때부터 품어왔던 것들, 아버지의 죽음 뽕나무 위에서 보았던 것들, 밤새 소희가 받아 적던 문서들, 그 모든 것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방이 열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가장 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허준서, 장원이었습니다. 소식이 진주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소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원급제, 허준서 장원급제. 소희는 빨래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녀석? 진짜 했네. 준서가 진주로 내려온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소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준서를 보았을 때 소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8살 때 그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진 어깨, 곧게 선 자세.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깊은 눈빛.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섹시야. 소희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섹시야? 응. 섹시야말로. 소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소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콤비잖아. 준서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진주 남강에 여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찰랑찰랑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허준서는 도성에서 관직을 받고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소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고 세월이 쌓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남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응? 기억해? 첫날 밤에. 준서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내가 무서운 말 했잖아. 살려면 내 말 들으라고. 응.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8살짜리 신랑이 갑자기.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 미안은 무슨.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저물어가는 진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강 물결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래전 첫날 밤 등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꼬마 신랑이 건넨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하지요. 8살짜리 꼬마가 세상을 향해 내민 작은 손이 결국 고울 하나를 바꾸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꼬마를 바보라고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역시 눈빛이 달랐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천재의 모습이 아닐까요? 착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